자, 이번에는 투자의 위험입니다. 그 누구도 암기를 통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투자의 위험이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옳은 질문. 자,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자,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니까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요. 사업상.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주잖아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따면 시운치 이렇게 암기했죠. 자, 일단 사업상 위험 중에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변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 옳은 질문. 운영 위험은 반드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나오면 운영 위험이죠.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 투자 위험 중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그런데 이건 사례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샀어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요. 자, 그런데 내 주변에 갑자기 환경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니, 세상에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오는 거야.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에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오면 내가 가진 오피스텔은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위치의 오피스텔이 되는 거예요? 나쁜 위치의 오피스텔이 돼버리는 거죠. 요게 위치적 위험의 사례인 거죠. 다 옳은지만. 자, 대출 금리의 변화라고 돼 있으니까 금융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틀린 질문.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 금융상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게 유동성 또는 유동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손실, 그러면 금융상이 아니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야죠. 너 틀렸어요. 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죠.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요구하죠. 따라서 위험이 늘 때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에 있어야죠. 너 틀린 질문이죠. 그리고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를 잘 응용한 문제가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면 반드시 뭐가 따라서 늘어나는 거야. 위험도 따라서 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하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면 안전한 대안이 아니라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죠. X. 자, 이번에는 투자를 결정하는 이론. 투자를 결정한 이론의 시작은 일단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거죠. 어떤 대안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 이걸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의 크냐 작냐를 결정하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이 대안은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루어진다. 옳은 질문.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X. 이게 틀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4번이 중요해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요 놈은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항상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투자자에 따라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
기대 수익률은요, 투자 대안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이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항상 우리는 수익이라는 건 무엇이 좌우합니까? 시장 상황.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호황이면 수익은 좋고 불황이면 수익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추정 수익률, 이게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른 추정 수익률과 시장 상황이 올 가능성, 확률을 가중평균하잖아요. 과중평균. 옳은 지문이에요. 이건 계산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에서 요새 잘 나오는 건 요거죠. 항상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결합하는 거죠. 무위험률은 해석을 위험이 없더라도 투자자는 일정 부분을 요구하죠. 뭔가를 요구하죠. 예금 이자죠. 위험이란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투자 자금이 최소한 예금 이자 정도는 보장해 줘야죠. 이걸 우리는 무위험률을 하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예상되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 올린다는 뜻이죠. 즉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6번을 보시면 무위험률은 예금 이자를 의미하니까 시간의 대가라고 하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옳은 지문. 5번, 6번 다 옳은 지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해야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그럼 해석이 수익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수익이 동일합니다. 그럼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해야죠. 근데 시험장에서 얘가 눈에 잘 안 보인대요. 수익이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수익이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잘 맞춰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동일하다고 얼른 해석을 해줘야죠. 주의.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느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느냐. 이건요, 하나의 대안이 선택이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대안이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니까 항상 수익 따로 위험 따로 결정하는 게 이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자, A의 기대 수익이 B의 기대 수익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누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A의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A가 선택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수익과 위험을 일단 따로따로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A. A와 B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니까 위험은 어떤 걸 선택해도 되죠. 그럼 결국 A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안이 선택이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된다라고 해야 돼요. 옳은 지문이에요. 자, 10번.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이게 수익을 지금 줬고 수익은 누가 크다고 돼 있어요? A. 자, 그런데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보다 적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편차니까 위험을 준 거죠. 위험은 우리가 낮은 걸 선택하니까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 A의 표준 편차가 적다고 했으니까 위험은 A를 선택해야죠. 수익에서도 A가 선택되고 위험에서도 A가 선택되니까 결국 하나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틀린 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 9번하고 10번 쉬운 내용이니까 익숙하게만 보시면 된다. 자, 수익은 위험에 관리하면 두 문자가 재보할감 포트폴리오죠. 일단 01번은 요 놈이 보여야 돼요. 보수적 예측 방법. 그럼 보수적 예측이 뭐니? 수익은 가능한 낮게 추정하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는 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죠. 옳은 지문. 2번 주의해야 돼. 2번.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상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럼 요놈이 떠올라야죠. 보수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수적 예측이죠. 보수적 예측은 항상 수익을 가능한 낮게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낮게 하향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보수적 예측 방법. 자,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모가지를 좀 쳐서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항상 위험에 모가지를 쳐서 투자자는 위험이 발견되면 자신의 뭘 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근데 항상 투자자의 할인율은 투자론에서 할인율은 누구 걸 쓴다?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쓰니까 할인율 이꼬르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어떻게 조정합니까? 상향 조정하겠죠. 항상 요구하는 수익을 올려야죠. 위험 회피형이니까.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옳은 지문.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을 올리겠죠. 이유는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해야죠.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건 옳은 지문인데요. 도대체 논점이 뭡니까? 요놈입니다. 요놈. 제가 자주 안 나와서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 위험을 분석하는 다른 방법이 위험의 회피가 있어요. 위험의 회피. 그 다음에 위험의 축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의 전가라는 것으로 다시 구별하는 거예요.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보할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보할감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의 전가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위험의 전가 방법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온 위험의 전가는 첫 번째, 자, 보험회사, 화재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기 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8번은 상식이에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불리해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집주인은 이 물가 상승의 불리함을 전가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거고, 이게 바로 위험의 회피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의 방법이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틀린 지문이에요. 또 위험을 전가하는 게 은행에게도 있죠. 물가가 상승하면 은행은 불리해요. 은행도 불리한 거예요. 그럼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요 놈이 다 전가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번은 틀렸고 8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사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자자는 단일 임차인보다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틀려 보이지 않네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논점이 세 가지죠. 포트폴리오란 투자가 하나에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자산 관리의 방법,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기출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 논점은 모든 위험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놈이 틀렸죠.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죠.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제거할 수 없다, 피할 수도 없다. X, 이놈도 X. 시장 상황으로부터 발생되는, 요건 이해를 잘 해봐요.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시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위험을 개별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로 이걸 어떻게 낮추겠어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시장의 위험을 체계적인 놈이야,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옳은 지문이죠. 5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전부 다 시장 위험이네요. 이것들은 포트폴리오로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체계적, B가 틀린 거죠. 빠져야죠.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산끼리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묶어야죠. 두 자산 사이에 측정되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사이를 갖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수익률의 상관계수 플러스 1이면 이건 동일한 자산인가요? 서로 다른 자산인가요? 완벽하게 동일한 자산이라는 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도 분산 투자 효과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틀린 지문인데 옳은 지문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하게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위험입니까? 체계가 아니라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틀렸고.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끼리 묶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작은 자산이라는 건 마이너스 쪽에 있는 자산이에요.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자산. 자, 10번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한 추세를 보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수익률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르냐 유사한 자산인지를 판단하잖아요.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자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서로 다른 자산을 묶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죠. 너 틀린 거죠. 그럼 마지막 주제가 최적 포트폴리오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결정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입니다. 옳은 지문.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이죠. 옳은 지문.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건 암기를 그냥 하나 하자겠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쓰다 보면 보수직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항상 수직선에 가깝죠. 즉 완만한 게 아니라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너 틀렸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이 낮은 대안을 추구하는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자자인 거죠. 주어가 공격적인 투자자니까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옳은 지문. 이렇게 하면 위험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